오늘 낮 1시 반쯤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항공기 운항 취소와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활주로 제설 작업이 계속되면서 운영 중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서울 아침 영하 17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성탄절 이후부터 추위가 다소 풀리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결정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인선이 관심인 가운데 당 중진과 친윤계를 물갈이할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선 여권과의 쇄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접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도들을 성폭행에 복역했다가 출소 뒤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섭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와 이를 모방한 20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처음 범행을 저지른 10대는 SNS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시민 여러 명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기사는 12번 환승센터에서 승하차한 후 갑자기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고 현장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환승센터 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센터 안의 모습인데요. 지금 큰 기둥 전선줄을 들이받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버스 앞이 크게 부서졌고요. 지금 현재 수명 가까운 시민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명은 숨졌고 1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했고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지금 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반인들, 행인들을 쳤고 그리고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횡단보도 앞에 있는 큰 전신줄을 들이받은 버스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오늘 오전부터 전면 중단되는 등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 활주로 운영을 오후 3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운영 중단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8시 20분부터 6시간 40분 동안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멈춰서면서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항공편 137편이 결항했고 4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김포, 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5편은 회항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특보와 대설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후부터 서서히 날씨가 풀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한파와 눈이 겹치면서 전국 도로 곳곳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빙판길 운전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요 도로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조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제주공항은 눈 때문에 사람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고속도로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지금 제설 작업도 열심히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기상 여건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도로가 반짝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호남 서부 지역 중심으로 특히나 그늘진 곳 지나실 때에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50%까지 속도 충분히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모습 CCTV 모습으로 보실 텐데요. 15번 서양고속도로 영광 일대로도 이렇게 도로 상황은 괜찮지만 그래도 주변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곳들이 있습니다. 앞차의 차 간격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속 운전으로 미끄럼 사고를 막아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장차도 곳곳으로 있고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제 부근으로는 창원 방향으로 사고가 나면서 이 부근 뒤로 정체 길어지고 있고요. 251번 고속도로도 서대전 일대 대전 쪽으로 사고 때문에 정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35번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도 대전 방향 하위 2개 차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도 역시나 돌발 상황으로 주의가 필요한 곳인데요. 뒤쪽으로는 2km 구간 정체가 따르고 40번 평택 제천선도 충주 분기점 일대로는 화물차 관련 돌발 상황이 있어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거나 고혈압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계광장 폭포의 세찬 물살을 받는 청계천 곳곳에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거나 발로 차도 깨지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관련 사고와 질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전북 무주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지난 17일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는 노년층은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져 더 취약합니다. 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혈액 속 수분이 손실돼 점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기온차에 혈관이 수축하는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도 좀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혈전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곳곳이 빙판길이 되면서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은 손에 작게는 찰과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곳에 고관절에 손상이 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관절 부위가 골절이 오게 되면요, 걸음을 걷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요, 장갑을 끼시고. 대표적인 한랭 질환인 동상 증상이 있으면 37도에서 39도의 온수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더라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주가 권장됩니다. 특히 한랭 질환 환자 60% 이상은 65세 이상이어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투약 장면을 SNS를 통해 방송해 모방 범죄를 초래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전 씨는 형량과 할아버지의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삼천교육대 운영과 관련해서 전두환 씨의 직인이 찍힌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개한 건데요. 지난 1980년 8월 만들어진 삼천교육대. 맑게 하는 교육부대란 뜻을 가졌지만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기관입니다. 불량배를 소탕해서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들였고요. 생활 수칙은 살벌했습니다. 수칙 제1항이 도망자, 반항자는 사살한다는 거였고 면회는 물론 TV 시청도 금지됐습니다. 또 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제 노역 같은 인권 유린이 자행됐습니다. 순하게 만든다고 해서 순화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신교육도 하고 목봉체조 이런 거 이제 막 하면서 가혹한 어떤 육체적인 훈련 그게 끝나고 나면은 석 달에서 6달 정도 근로봉사라고 해서 그 무료로 이제 막 그냥 저기 무슨 뭐 도로공사 건설이라든지 그런 데 끌려가지고 강제 노역에다가 가혹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4만여 명 정도가 그거를 당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죠. 먼저 삼천교육대 사업이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지요. 이어 과거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정신교육과 병행해서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삼천교육대가 국보위의 핵심 사업이라고 돼 있었죠. 국보위는 군사반란으로 권력 핵심을 차지한 신군부 세력이 국정에 개입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요. 당시 최고 의사 결정기구였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보면 직사각형의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직인입니다. 전두환 씨의 직접 개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온 건 처음인데요. 자, 이번엔 다른 소식을 보죠. 영화 서울의 봄의 영향일까요? 고 전두환, 노태우 씨의 무궁화 대훈장은 박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역대 대통령이나 영부인, 우방국 국가원수에게 수여되는 훈장인데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씨의 9개 훈장, 그리고 노태우 씨의 11개 훈장의 처운을 취소했지만 무궁화 대훈장은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두 사람이 12.12 군사반란의 주범으로 형이 확정된 만큼 모든 서운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명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17년 전에 벌어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남겨진 채무가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 한 가닥뿐. 이마저도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마땅히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참을 캐비닛 안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속에 신원미상 DNA를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남은 채모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해자들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2011년 다른 강도 범죄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전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최근 경찰이 밝혀낸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DNA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A씨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중형이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명석 JMS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 나이를 생각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10년간 신상 공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정 씨는 앞서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 신도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 신도 가운데 2명은 외국인입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이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세뇌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녹음 파일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 씨 측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2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서 선고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JMS 2인자 예명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이 내려지는 등 공범들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JMS 신도 200명가량이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선고를 전후해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신도 18명이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범행 저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 없으세요? 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모군, 광화문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임군을 구속할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에 자수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정명석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사건 사고를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복궁 낙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1차 낙서 테러한 임모군이요. 17살이에요. 지금 영장 실질심사 오늘 받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촉법 소년은 아니지만 10대잖아요. 어때요?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소년범에 대한 특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예.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화재 관련된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요. 네. 파급 효과라든가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무방 범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게 누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과거의 사례를 봐도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임모군이 경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았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이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적을 경찰이 하고는 있잖아요.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일단은 텔레그램 자체로 지시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또 도망가라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는 텔레그램 자체만으로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지급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5만 원
나중에 또 약속한 금액인데 네. 이 5만 원 두 회가 지급된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금자와 지시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실제로 이 팀장이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 아니면은 원거리에서 뭐 이렇게 지시했을 수 있다. 아니면은 다른 가능성도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CCTV에 잡힌 모습이 보여요. 저 시각이 16일 오전 1시 40분쯤 되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 왼쪽에 영추문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팀장이 존재한다면 이 팀장이 근처에서 일일이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동 경로라든가 지금 범행의 어떤 이 동선 자체가 동선을 보면요. 예.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영추문 쪽이 시작점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세종대왕상 쪽으로 왔습니다. 왔다가 근데 다시 또 서울경찰청 동문으로 갔습니다. 예, 그 세종대왕 그 동상에 낙서를 하려다가 경찰을 봤다면서요. 거기는 순찰하는 경관들이 있고 그 앞에 미국 대사관도 있으니까 경비가 삼엄하죠. 네. 하겠다고 했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동해. 그러면은 그거를 그 아이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동문 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넘어서 하나 더 넘어야지. 그러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 넘어야지 서울 경찰청 동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 차라리 만약에 서울경찰청 동문이 원래의 목표였다고 하면은 영추문에서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직선 거리가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낙서를 해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팀장은 이 부분을 움직임에 따라서 지시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게 CCTV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시간에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그 근처를 지나는 차량은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통 경찰은 이제 노선버스의 블랙박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시 50분이라서 노선버스는 거의 없었을 거의 것 같은데.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범죄를 반달리즘 범죄라 그러는데 반달리즘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퇴행적이라서 어떤 기계적인 형태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수원 거주지에서 바로 택시 타고 와서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선 찾기가 참 쉽지 않았었죠. 그러면 이 배후로 알려진 이 팀장이란 사람 잡으면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교사범이죠. 그러니까 교사범은 더 중하게 처벌을 더 중한 처벌 받는 거죠? 받죠. 당연하죠. 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돈이 목적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범죄도 중합니다만은 이 팀장이 만약에 잡히면은 더 중한 처벌을 받죠. 더 큰 돈을 준다고 했다면서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이들 진술에 따르면 지금 나온 얘기는 300만 원, 300만 원, 뭐 550만 원 두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어디에 뭐 났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거짓말인 거고요. 근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저런 글을 올리면 미성년자라든지 아이들이 쉽게 응하나 보죠. 저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요한가 봐요. 텔레그램에 이런 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시키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5만 원을 입금을 하고 5만 원을 입금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바로 택시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임모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당연히 문화재보호법에서 벌어지는 유기징역이 3년 이상인데요. 3년 이상이요? 사실은 판례를 봐야 되는데요. 언양읍성에 2년 전에 언양읍성에 비슷한 낙서를 한 사람은 성인이지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계천변의 장교 빌딩 앞에 베를린 장벽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일부. 그거는 500만 원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형량인데 지금은 이거는 상당히 범위도 넓고 손해도 크고 상당히 큰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범죄 자체는 공동체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에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날에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2차 모방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 20대 남성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신문을 받았어요. 15분 만에 끝났던데 굉장히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뭐 다툴 여지가 없던 건가요? 그렇죠. 이건 다툴 여지가 없고 뭐 이건 구속될 겁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뭐 특정한 형태의 것이 증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후에서 상당히 반사회적인 언행을 많이 했죠. 뭐 처음에는 뭐 잘못했다 그러다 그렇지 않다. 뭐 사람 어떤 상당히 뭐 예술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죄송하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러고 뭐 구경 오라 이런 형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전력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럼 이게 또 성인이고 이분이 그러면은 이건 뭐 재고 여지가 없죠. 이건 엄벌을 처하고 뭐 구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심사 전에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그때서야 하더라고요. 블로그에는 죄송하지 않다는 말이 연신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저런 형태의 앞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교사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고려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고려될 바가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했고 그거의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 20대는 확실히 반달리즘 범죄라고 확실히 볼 수 있고 저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봐야 될 아주 소중한 건데 저렇게 낙서라고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에 이 낙서 테러 관련해서 실제로 또 이 경복궁 안쪽에 보면 또 소소하게 또 낙서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사실은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같은 데 문화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썼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데 경복궁 안쪽에도 작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낙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종의 지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것이 반복돼 갖고 지금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서 교수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낙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차제에 좀 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정명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년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30년 구형했었잖아요. 그 형이 좀 줄었네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는 검찰은 30년 구형을 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동일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지금 두 번째 했죠. 그러면은 가중처벌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명석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 질서를 어떤 이게 뭐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짓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그거라고 보면 상당히 일정 정도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건데 어떻게 감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었던 범죄였고 똑같은 범죄를 또 한 번 했는데 또 7년이나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가지만은 그래도 유죄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뭐 신상 공개 10년, 또 취업 제한 10년 이렇게 명령이 됐네요. 이거는 이제 뭐 검찰이 구형한 대로 다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취업 제한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뭐 나이가 70대잖아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일정의 출소한 이후에 어떤 뭐 성범죄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심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형량이 2심 때 조금씩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사람들이 2심에서는 이제 일종의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보통은 한 뭐 1, 2년, 2, 3년, 한 4, 5년 이제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1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죄 다퉜는데 유무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죄라고 하면은 2심은 형량을 다투겠죠. 그래서 좀 깎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정명석에 대한 죄는 사실 성범죄 플러스 종교를 이용해서 성착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법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석 씨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해 10월이니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정 씨 측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의적으로 재판을 좀 지연시키는 행위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부를 압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는데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하셔서 아주 재판부에서 강력하게 형량을 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졌는데 보통은 이렇게 길게 이게 길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피해자들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박이 되고 네. 고통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2차 가해도 계속 나오고. 지금 피해자 메이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예. 이걸 또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JMS 정명석 관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예, 해서 주변 신도들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정명석은 제도를 아주 악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되도 않는 법안 기피 신청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한을 늘려갖고 예, 예. 이렇게 한 거죠. 네. 예. 그 JMS 2인자 같은 다른 가담자들, 공범들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내렸었잖아요. 그 재판 결과들도 이번 1심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명석을 중심으로 해서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네. 그래서 1년 반부터 6.7년까지도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구속돼서 수감 생활을 했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법행을 저질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 수감 시절 수감하는 동안 예. 원격으로 이걸 또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있는 2, 3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형태의 종교를 빙자한 성착취 범죄들은 애초에 그 관련된 재원이라든가 네. 그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환수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의 어떤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예. 처음에 범죄를 했는데도 그 경제적 기반을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예. 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명석도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해갖고 똑같은 짓을 반복해갖고 똑같은데 지금 이게 또 똑같이 되면은 똑같이 기존에 있는 형태가 원격으로 또 해갖고 제3의 범죄가 없으리는 못하는 거죠. 예, 예.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범죄가 또 발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형법상 그 구조상 이런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예. 부분인 거고 아니면 그 관련된 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수사사법기관에서는 거기까지 이건 종교의 영역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른바 말하자면 사이비 종교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종교의 활동의 자유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범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형법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독립적인 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교회 재산이라든가 정명석을 중심으로 한 재산은 별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정명석의 범죄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예. 그 종교 자체를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이건 종교를 이용한 범죄지 종교 자체에 대한 거를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도 이 JMS 신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없는 재판이다라고 믿고 있나 봐요. 그 심리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마 이 건물 나가서도 있을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일종의 맹종,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부정했을 경우 네.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예.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종 심리죠. 이게 결국은 자신을 투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신을 투영해서 예. 그 자체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낀 것이 그렇게 발현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반드시 조력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명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정명석은 결과고 정명석을 저렇게 만든 주변에 대한 형태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법 체계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합니다. 네. 같은 구조의 문제가 반복되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이 이후에 2차 가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주변 신도들이 뭐 옹호하고 나서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전 범죄 수익이라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회복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 자체에 회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갖고 그냥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인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택 자가 보유율은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중산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뜻하는 PIR은 서울이 15.2배로 조사됐습니다. 꼬박 15년치 월급을 모아야 서울에서 웬만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전국은 6년 3개월, 수도권은 9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재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집을 장만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 셈입니다. 조사 기준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2021년 소득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전국 PIR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은 커지면서 자가를 보유한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3%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평균 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전국 기준 월소득의 16%를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모든 지역에서 재작년보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내년 주택가격 하락세는 이어지지만 하반기 금리가 떨어지면 인기 지역부터 다시 반등해서 서울 집값은 1% 오를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내년 전국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1.5% 하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수도권은 0.3%, 지방은 3% 하락하지만 서울의 경우 1% 상승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이 6년째 전국에서 1인당 개인소득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33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2,611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울산 2,607만 원이었고 3위는 대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1인 가구가 8.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가구 대비 노인 가구 비율은 4가구 가운데 1가구꼴인 24.1%였습니다. 또 노인 가구주 가운데 절반인 49.9%가 직업이 없었고 생산직이 25.6%, 자영업자가 22.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밀집된 서해안 벨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된 데다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생했습니다. 11월 27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오리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가금 농장 첫 발생 이후 13일 만에 발생 건수가 20건을 넘어서면서 확산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빠른 추세입니다. 특히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되면서 3,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2016년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우심했습니다. 이 H5N6형은 감염이 돼도 발현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이 밀집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충남, 경기 지역 등 서해안 벨트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대규모 산란 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여찰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로 봤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건 1월과 2월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과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극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 더 좋은데요.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조금 전 제거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렇게도 마음이 급했습니까?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점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누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명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실 것을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좀 당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시는지. 대표님 지역구 출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돼서 그런 어떻게 보시는지. 당이 면몰리심에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선을 그고 오셨는데요. 뭐 마음을 바꾸게 된 혹시 좀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런.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는 기자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기 동지인 오늘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낮에도 추위가 극심합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도 칼바람이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부산 5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